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 이 김포공항의 이 폭파 위협이 지금 위협, 테러 위협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기장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포공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칼하고 최근에 말이죠. 아시아나하고 이제 합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은 구체적인 지금 징후는 지금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런 이제 위협 반드시 더군다나 말이지 이게 항공 테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장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지금 그 범인을 테러 위협범을 찾아서 아주 응징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지금 방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하겠다. 지금 이번 5년형 선고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변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요. 또 이제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백대현 판사가 이제 담당 판사인데 지금 판결문을 주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숄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야 되는데 지금 최지우 변호사가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사실 가능성이 많고 설령 지금 이 시간쯤은 이제 전달해 줬다 하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줘야 이 항소 취지를 갖다가 제대로 지금 밝힐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 다 공개는 됐지만 그래도 또 이거를 직접 하나씩 꼼꼼하게 보는 거하고 언론 나오는 걸 풀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어권 일종의 왜냐하면 항소심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서는 지금 당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원 100만 명, 요 얘기를 좀 쭉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미국 쪽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압박, 제재, 이 견제 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통상, 그런 이제 측면, 이 관세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이지만은, 이게 이제 언제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될지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왜냐하면 이 외교 관계도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대미 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미국 측의 피드백, 반응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흔히 얘기해서 지금 트럼프 측 정부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작전을 내부적으로는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마저도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지금 전 상하이 총영사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아주 입시원적인 분인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앉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분도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서 미국을 아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트럼프 정책의 외교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관계를 지금 최보식의 언론에 칼럼으로 싣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분석을 하고 있고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요. 지금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되게 왜 그런 압박이 올 수 있느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올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칼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을 드려서 전반기에 120만의 지금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금음주 지금 1월 24일 토요일 날요. 서천 문회의 전당에서요. 오후 2시에 전익현 현 도의원입니다. 제 친동생인데 꼭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출타해서 사시고 계시는 우리 서천을 사랑하시는 우리 동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 민들 가능하시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참고적으로 제 동생은 이제 구의원 2번을 하고 도의원 2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부의장까지 했고요. 공부도 또 많이 했어요. 경영학 박사를 갖고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지역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 군수들의 경우에는 정말 지역 살림꾼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으로 평가받는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말이죠. 제 동생을 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서천에 계신 제 고향, 저는 뭐 지금 형제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또 시골에도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고향을 지키는 우리 동생에게 많은 격려의 메시지 또 격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북건수 때는 저도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익현의 서천 생각이라고 하는 책단을 지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구의원하고 도부 2번, 그 다음에 이제 도의원 2번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종의 정책 비전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선 오늘 김포공항의 협박글,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찰과 공항의 바깥비를 자폭시켜버리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석에 따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공, 이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의 불만을 보지한 직원의 지금 소행이 아니냐. 그래서 항공기,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항공기 기장이 정말 이 그러니까 테러범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김포공항의 좌표를 찍고 자살 비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어디에다 올렸느냐? 여러분들 뭐 익명의 직장 커뮤니티 있잖아요. 예, 블라인드. 여기에 올렸어요. 익명. 그래서 항공기 기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예, 그리고 이 인물이 김포공항의 좌표를 찍고 자폭하겠다.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삭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 경찰대하고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도교통부하고 한국공항공사 측도 구체적인 지금 내역을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경찰에서는 현재 게시자가 실제 기장인지 아니면 그냥 항공사 직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러로 인해서 항공기의 출발 도착이 지연되는 이런 운영 타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합병료 작년 12월에 아시아나 항공 신주 1억 3,157만 주, 지분율 63.9%를 대한항공이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됐는데, 지금 이후에 말이죠. 안전 문제, 인사 문제, 재무 문제, 운항 문제, 정비 문제,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통합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사 내부에서는요, 인사 배치하고 업무 공간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출신이 이제 집중 배치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인력의 상당수는 행정 업무로 이동하면서 지금 조직 재편이다. 대한항공 중심의 조직 재편 아니냐, 이런 불만이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장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이죠. 이렇게 김포공항 좌표를 찍고 자폭했다. 요거 작성자는요,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 부디 속도를 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금 이제 드디어 말이죠. 지금 이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공식 항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에 유정화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3명이서 지금 이제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부의 35부 백대는 부장판사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최지우 변호사가 말이죠, 회견에 앞서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1심 판결문을 교부해주지 않고 있다. 형소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 현재까지 판결문을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큰 잘못이다.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재판부가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우연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그리고 각하 결정에 한 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결정문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와, 참,
야, 이런 재판부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 위주로 법리 검토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1심 징역 5년 항소는요, 이거 이제 항소하는데 왜냐하면 중요 쟁점에 대한 누락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요 쟁점에 대한 누락이 심각하다. 자, 그리고 절차도 지금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또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지우 변호사가 그래서 이어서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예. 저도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과 양심에 의한 논증 과정은 더욱 치밀하고 철저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이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예. 자, 그래서 2심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헌법 소원 조치도 할 예정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전담대법에 대한 우연성 시비가 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에 실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연 법률 심판 청구, 재정 신청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된다면 헌법 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우파 국민들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 이런 1심 재판에 대한 강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1심 재판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최지우 변호사, 이거 지금 저 자료도 주지 않았다. 이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백대연의 선고 후 며칠이 지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판결문을 요구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판결의 선고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판결문에 의해서 재판소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판결문이 다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입니다. 이미 선고 전에 완성해야 하는 판결문을 대체 왜 선고 후에 수정을 하는 건지 마치 항소를 방해하려는 듯한 현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사실은 고와 유동용 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백대연의 선고 후 며칠이 지나도록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판결문을 교부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판결의 선고는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판결문에 의해서 재판소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판결문이 다 작성된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단 7일입니다. 판결문을 제때 빠르게 주는 거지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판결문을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잘못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선고 전에 완성해야 하는 판결문을 대체 왜 선고 후에 수정을 하는 건지 마치 항소를 방해하려는 듯한 현상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말이죠. 자, 이거 정말 이거 이 판결문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법 위반인지도 보셔갖고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지금 고발 조치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안성기 배우 고인이 되셔서 출산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부인이 말이죠, 이게 거의 첫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 부인이 굉장히 조용하게 내주에 신경을 쓰고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 조선일보 톱뉴스로 오늘 하루 종일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성기 배우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오소영 지금 이제 부인입니다. 굉장히 내조를 잘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 4년 그 이화여대 조수학과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인터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오소연 씨가 결혼 생활 42년 동안 지금 어떻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잘 그야말로 모범이 되도록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배우 안성기는 어떤 성격으로 지금 가정에서 그 부인을 또 자녀들을 키워왔는지 요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41년간 동반자 생활을 했는데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감사를 전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이 났고, 많은 분이 마지막 길을 끝까지 배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많은 후배분이 남편과 좋았던 추억을 얘기해줘서 감동을 했다. 그리고 신영균 회장님과 김동호 전 위원장님 등 원로분들은 후배를 먼저 보내는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남편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 인사드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결혼했네요. 안성기 그 고인하고. 그래서 40년이 넘는 85년이니까 딱 41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배우 안성기를 갖다가 돋보이도록 하는데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장례치를 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쉬고 갈라졌지만은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던 지난 12월 30일 날이 여느 날처럼 평온한 하루였는데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안성기에게 이 부인 이 오소영 씨가 간식거리를 주면서 이거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41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119가 달려오고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 남편은 잠든 듯 관에 누워 있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서 이 관에 누워 있는 남편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면서 못다한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더없이 사랑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두 아들한테 좋은 아빠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음 세상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요. 예. 그리고 이제 명동 성당에서 추모미사가 열렸는데요. 85년도 5월 9일 날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추모미사가 열리는 동안 결혼식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곳에서 부부로서의 헤어짐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금 이 오소영 이 부인이 말이죠. 이화여대 조수학과 4학년일 때 82년도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태릉으로 말이죠. 롤러블레이드를 타러 간 그 오소영 씨는 배창호 감독의 조감독으로 일하던 신승수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CF 모델 제의를 한번 받았대요.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이 그 당시 70만 원이었는데 출연료가 30만 원.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출연한 CF가 삼성물산의 캐주얼복이었던 빼빼로네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신 감독이 말이죠. 지인이 병원에 입었는데 배창호 감독도 오고 여러 사람도 온다. 권해서 따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병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안성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착해 보이네. 입술도 예쁘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 안성기의 그게 이후 평생을 함께할 남편 남성기의 첫 안성기의 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기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나이는 남자 나이 27, 8이면 결혼하던 시절에서 30을 넘은 그 사람은 제게 노총각으로만 보였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30 넘으면 노총각이었죠. 예. 자, 그래서 노총각의 난관을 돌파하게 된 것은 바로 안성기 자신의 프로포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씨에게 첫눈에 반해서 이제 안성기 씨가 말이죠. 신 감독한테 한 번만 둘이 만나게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이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감독 주선으로 어느 찻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용인 자연농원 자연농원하고 헨리모 조각전 데이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만 하더라도 본인이 콧대가 높아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저희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됐다고 지금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성기 씨가 말이죠. 깊고 푸른 밤 85년 촬영인데 그때 미국으로 가야 할 때가 제일 큰 고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해서 이 오소영 씨는 이제 눈물부터 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못 보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우니까 이 안성기 씨가 미국에서 틈날 때마다 러브레터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84년도 12월 25일 새벽 1시에 써보낸 편지, 잘 있겠지, 잘 못 지냈어도 잘 지낸 걸로 하자라는 장난스러운 첫 줄로 시작이 되는 이 연애편지, 성탄절 카드. 그래서 네 카드를 모두에게 자랑했다. 모두를 네가 이쁘다고 야단 들었다. 미도 놀래더라. 기분 좋지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애정이 담긴 문장을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편지 속의 미는요, 같이 출연한 배우 장미를 얘기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우 안성기는 이제 아역 배우 하다가 그만둬서 30이 넘어서 이제 정식으로 배우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을 매니저이자 코디네이터로 이제 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가 없던 의상을 돕고 운전수로도 뛰었대요. 아주 뭐 착한 분이네요. 남편이 계속해서 좋은 작품 출연하고 상을 받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마냥 기쁘기만 했다. 만약 남편이 밖에서만 좋은 배우였다면 저부터가 가시적인 모습에 질렸을 것인데 집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40년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남 안다빈 씨는요, 지난 17일 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요, 다빈하고 그 다음에 필립이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한다.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평생 노력한 남편의 뜻에 따라 두 아들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러브레터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소영에게 그동안 잘 있었겠지. 미도 놀래더라. 요즘 정말 난 네 생각나서 거의 미칠 지경이다. 며칠 전엔 미국 잡지책을 보다가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진이 있어서 오려서 머리 앞에 붙여놓았다. 사진 한 장 갖고 오지 못한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런데 오늘 비록 손톱만 하지만은 너의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스태프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냐고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촬영이든 영화든 네가 기도할 만큼 열심히 할게. 나도 너의 작품을 위해서 조그만 기도를 드릴게.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정말 애틋한 그런 그 사랑이 푹 담긴 이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명.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108만 명. 108만 3천여 명. 지금 1월 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요, 그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6차 전당대 이전인 작년 8월에는 75만 명. 장동혁 출범 이후에 장기 책임 당원을 예고하면서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져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서 국민의힘 100만 책임당원 시대도 곧 안착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책임당원이요. 지금 이제 일반 당원이 이제 100만이고, 당비 납부 당원 100만 명 돌파. 예. 그래서 이제, 강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당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불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하고 지역별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서 승리로 이끌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당세 확장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당원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당원의 의견을 당내 주요 의사결정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체계화하여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거 뭐 대단한 것이죠. 자, 책임당원의 일반 당원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책임당원 100만 명을 넘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정말 이 당원, 그러니까 이제 당원을 누가 많이 이제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왜냐면요, 이게 조금 요 칼럼이 말이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제가 인용을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